자, 지금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들의 전부 다는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다음 308페이지에 보시면 인적 공제 공통된 사항에서 자, 얘들이 적혀 있는데 우리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 범위를 제가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했죠. 근데 직계 존속이나 그런 경우는 있어야 되는데 직계 존속하고 그리고 형제자매는 같이 살아야 돼요. 근데 직계 비속은 뭐 항상 그냥 상관없이 내가 부양하는 걸로 볼 거고 배우자는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라고 했어요. 동거에 대한. 자, 그리고 우리 사망이나 장애가 치유되거나 이혼하거나 했을 때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럼 올해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올해 공제는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장애도 올해 치유됐다 하더라도 올해는 받을 수 있고 이제 내년부터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혼일 때는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게 그럼 자, 이혼하면 즉시 남남이라 그랬죠. 그럼 남남이야 라고 하면 아예 안 쓸 거예요. 우리 가족이 아니니까 그런 안 쓰는데 그럼 그 다음 바로 생각해야 될 게 그럼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있는지 봐서 한모모 공제를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야 돼요. 자, 그럼 자, 일반 세액 공제가 있는데 얘 지금 이제 우리 컴퓨터 실기할 거예요. 하는데 일반 자녀 세액 공제와 과거에는 소득 공제라서 같이 입력을 하다가 지금은 세액 공제가 되어서 그냥 좀 별도로 봐야 되는 건데 우리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세액 공제를 해줘요. 그런데 작년부터 2020년부터는 그 19년부터였나? 그때부터는 그 우리 뭐냐 6세 이하 자녀는 안 돼요. 근데 6세 이하 자녀는 안 하는 이유가 아동 수당이라는 게 생겼어요. 오히려 세액 공제 세금 빼주는 것보다 한 명당 10만 원씩 주는 수당이 생기면서 이제 그 수당 대상자로 바꾸고 세액 공제 대상에서 뺀 거예요. 같은 재원에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그죠? 자녀 6세 이하 그 세액 공제 받아봐야 얼마 못 받아요. 그럼 자녀 같은 경우에 한 명당 15만 원 지금 이야기하는 게 1년간 15만 원이죠. 그런데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면 120만 원 받는 거예요. 그 비교될 게 아니죠. 세액 공제하고는. 그리고 그 3명부터는 우리 30만 원이에요. 그럼 4명이라고 하면 총 90만 원을 받고 있는 거예요. 1명, 2명은 15, 15에 30이고 그리고 30만 원, 30만 원 이렇게 해서 우리 90만 원 받는데 내 자녀가 이제 점점 이제 나이가 20살이 넘어가죠. 그러면 한 명씩 한 명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출산 입양을 하게 되면 그 해에 첫째는 30, 둘째는 50, 셋째는 70, 357로 해가지고 이렇게 출산 세액 공제돼 줄 거라서 올해 태어난 자녀를 우리가 나중에 입력을 하게 되면 몇째라고 선택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근로소득에 대해서 세액 공제가 있는데 이 앞에 일용직 근로소득자 세금에서 55% 빼준다라고 했죠. 그건 일용직 근로소득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회사 다니시면은 똑같이 55%를 빼주는데 이게 근로소득 산출 세금이 내야 되는 세금이 130만 원 이하이면 55%를 받아서 여러분들 거의 대다수가 이 적용을 받아요. 그럼 그 받은 거에서 또 나중에 이제 또 세액 공제를 더 계산하기 때문에 세금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표준세액 공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우리가 뭐 아래쪽에 있는 특별소득 공제는 이제 내일 할 건데 이걸 적용을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두면 그러면 그냥 우리 근로소득자는 13만 원을 세금에서 빼줄 거예요. 근데 진짜 돈 안 쓰시는 분들 있죠. 보험도 안 내고 아프지도 않고 건강하시고 뭐 공부도 안 하고 보험료도 가입 안 하고 완벽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스스로 연말정산한다고 막 체크하지 말고 가만히 두는 게 더 이득이에요. 걔는 연말정산 한 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조금 세금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두면 13만 원 홈택스에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어요. 회사를 그만뒀어. 2월달에 다니고 있지 않아. 그럼 전년도 안 해줘요. 왜냐하면 대신 그 회사가 주고 나서 여러분한테 월급 주면서 그 세금을 이제 빼고 주는 방식으로 갈 건데 안 다니고 있는 사람이고 세금 그만둘 때에
중도청산 적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종합소득 신고할 때 연말정산을 하는 거예요. 그럼 홈택스 지금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죠. 전년도에 월급 받고 회사 다녔는데 당연히 그 전에 그만두셨으면 올해 연말정산은 그 회사가 해줄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저같이 보면 왜 그 사람한테 해줄 게 없는지는 알게 돼요. 그러면 본인이 여러분들이 5월 달에 그 종합소득 신고할 때에 홈택스 들어가시면 그 근로소득에 가지고 연말정산이 돼요. 2월 달에 하는 거 똑같이. 근데 그거 막 체크하다가 마지막 체크할 때 창이 떠요. 그 어떤 분들은 그 창이 뭐냐면 당신이 입력한 대로 신고하면 얼마 공제 받는데 그냥 다 포기하면 13만 원 받는데 그래도 그대로 할래라고 떠요. 요즘 홈택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뜨는 창이 이 창인데 이상하게 그런 거 신고할 때 고생해서 막 열심히 본다 고생해서 그런지 창 뜨면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 되겠죠. 자, 지금까지가 저와 같이 한 게 이제 우리 직원 등록해서 부양가족 등록하고 월급 주는 것까지의 정보까지만 저와 같이 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컴퓨터를 가지고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컴퓨터 회사는 3005번으로 들어가시고 3005번 미래산업 3005번 미래산업 교재는 482페이지. 자, 먼저 지금 이 원천징수는 실기는 근로소득자금만 할 거예요. 그래서 자, 원천징수 탭을 클릭하시고 자, 원천징수 탭에서 지금 여기는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만 적혀져 있고 나머지 칸들이 비어져 있죠. 원래 이 나머지 칸이 여러분이 뭐 다음 급수를 공부하시면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나 아니면 금융소득이나 퇴직금 이런 거에 대한 메뉴들을 공부하시고 하시게 될 거예요. 우리 실기로는 이 부분만 챕터라서 자, 근로소득자는 사람을 등록하고 그리고 월급 주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하고 연말정산하고 이것만 우리가 만질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사원 등록을 클릭을 해서 우리 전산상에는 어떤 소득을 지급하든 간에 일단 사람을 등록해야지만 돈을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사원 등록에서 메뉴를 설명드릴 건데 여기 지금 커서가 안 들어가요. 한 명도 없으면. 그래서 우리 482페이지에 보면 101번 김상곤이라고 있죠. 그리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네요. 딱 여기까지만 좀 입력을 해 볼게요. 101번 김상곤 그럼 메뉴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 입사 연월일은 당연히 우리 직원을 입사를 시켜야 입사한 그 달부터 급여 명세서를 줄 수가 있어 급여를 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내국인 외국인이다. 이건 정말 한국 사람이냐 외국 사람이냐 이제 그거고 외국인이면 외국인 국적과 비자 체류 자기가 받은 거 있죠. 그리고 우리 주민등록번호냐 외국인 등록번호냐 여기가 183일 이상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없는 사람이냐 거주자 비거주자를 쓸 거예요. 그럼 비거주자라면 뭐 거주지 국적을 쓰게 될 거고 자, 국외근로라고 적혀 있죠. 이 국외근로에서
자, 우리 급여명세서에서는 국외 근로를 전부 다 비과세라 적어 놓는데 그래도 비과세가 안 떠요. 그이는 그럼 비과세 뜨려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여기 사원 등록에서 이 사람이 일반적인 해외 파견 근무고 그러면 제조업이나 사무직이면 100만 원 비과세 선택을 해줘야지 급여명세서에서 비과세 적용이 돼요. 그런데 설계 감리라든지 원양 어선이라고 하면 300만 원 비과세를 선택해주면 300만 원 비과세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국외근로 비과세 가능 설정을 사원 등록에서 이 사람은 비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보면 단일 세율 적용은 여러분들이 손댈 일 없어요. 이건 외국인 근로자가 외국인 단일 세율 적용할 거냐 15%가 그래요. 근데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이면 똑같이 할 거냐. 외국인 중에 단일 세율 적용하겠다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그리고 자, 이거는 필요 없고 그럼 생산직 여부가 있죠. 이건 정말 생산직이냐 사분직이냐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근데 생산직에 부라고 돼 있으면 연장근로 비과세가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여라고 하게 되면 연장근로가 활성화가 돼요. 이게 앞에 생산직 연장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생산직이고 직준연도 총급여 3천만 원 이하 그리고 당해 월정액 급여가 210만 원 이하인 생산직 근로자라면 여기에 체크를 여라고 해야 연장근로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연장근로가 과세로 급여명세서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럼 지금 국외근로하고 생산직은 여기에서 비과세를 선택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소득세는 주소지가 관할세무서 납세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누구를 입력하더라도 주소지는 써주는 게 원칙이에요. 또 우리 4대 보험 혹은 사회보험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그거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여기를 써주면 급여명세서에 자동 산출될 거고 여기를 쓰지 않으면 직접 써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직원이 그만두면 우리는 여기에 퇴사한 날을 써줘야지 직원의 퇴직 중도 퇴사자 정산도 되고 근로소득 정리해주고 그리고 우리 퇴직금 지급하기 위해서 연결도 같이 일어나기 때문에 직원이 그만두면 퇴사 일자를 쓰는 게 제일 먼저 하는 전산상의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부양가족 명세라는 탭 있죠. 자, 이거 가지고 저하고 같이 이야기했던 게 기본공제 대상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기본 인적공제.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분유자공제. 여성 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의 3천만 원 이하인 여성 근로자가 배우자가 있거나 아니면 배우자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혹은 배우자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이 두 개는 본인만 해당인 거고 경로우대는 70세 이상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인도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장애 등급이 있거나 아니면 항시치료 요하는 중증 환자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체크 주민등록번호 치면 자동으로 체크돼요. 출산입양은 첫째 둘째 셋째 이걸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30만원 50만원 70만원 세액공제로 결정세액 구하는 연말정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테스트할 거는 기본공제가 된다 안 된다를 체크해 주는 게 테스트예요. 그럼 소득 요건이라든지 나이 요건이라든지 동거 유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지셔서 기본공제 대상 유무를 따지게 될 거고 그럼 추가 사항에서는 이 직원 급여명세서에 반영되는 건데 그 급여명세서는 우리 수당 항목 지급 항목이 있고 공제 항목 빼는 항목이 있는데 그 빼는 항목에 뭐 예를 들어 뭐 상주회비라든지 주차비라든지 가불금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회사에 학자금 같은 거 빌렸을 때 학자금이 체크되어 있는데 안 뜰 거예요. 여기에서 회사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 받은 사람들은 여기 체크해 줘야지 그거에 대한 게 그 사람만 뜨는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그럼 중소기업 취업 감면을 받으면 급여명세서에서 여기에서 설정해야지 감면 설정이 돼요. 근데 지금 현재 중소기업 취업 감면은 최대 기간이 5년이고 90%예요. 근데 얘 특이한 점이 입력한 다음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올해 2021년도 2월 1일 날 취업을 했죠. 2월 1일부터 감면을 시작하죠. 5년간이면 1월 31일로 쓰는 게 우리 일반적이죠. 이건 그게 아니고 2026년 2월 28일로 쓰는 거예요. 이게 감면 기간이 쓰는 게 이렇게
입력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최대율이 현재 90%예요. 그리고 얘는 연말정산에 한 번에 정리하겠다, 매달 적용하겠다. 이게 이제 가면 선택은 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앞에 간이세표 제가 이야기할 때 플러스 마이너스 20% 조절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것도 여기에서 설정을 해주면 이 사람 소득세만 플러스 마이너스 20%가 조정이 될 거예요. 그럼 이 사람 급여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전부 다 조정을 하고 급여자료 입력에서는 과세 비과세 항목만 설정을 해서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 여기 메뉴에 전부 다예요. 자, 그럼 우리 김상곤 씨부터 해서 하나씩 하나씩 입력을 해볼게요. 자, 지금 최근 책에 아마 3,000이라고 바꿔놨을 것 같은데 이게 그 이전에 2,500이 3,000으로 오른 거예요. 우리 1,800이었다가 2,100이었다가 2,500이었다가 지금 3,000으로 오른 거예요. 생산지 인정글로 비과세 기준이. 그래서 이 초과정 오는 거는 생산직인데 비과세 대상 아니라고 이야기를 표시를 해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사람에 대해서는 특이한 거 없으니까 먼저 김상곤 씨 사람부터 등록을 할게요. 자, 사원 등록 꼭 하세요. 그 사원 등록 그 입사일자 안 쓰면 사람이 안 나와요. 나중에 월급 줄 때. 생산부니까 생산부만 여고 연장근로 비과세는 부. 뭐 이건 쉽죠? 그냥 보고 쓰는 거니까.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으로 가는데, 자, 부양가족은 나이에 관련된 거는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입력하면 나이가 20세 초과되고 60세 미만이면 알아서 부라고 나와요. 장애가 없는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등록번호 있으면 나이 안 따지면 되면 소득금액과 생계유무만 따지면 되겠죠. 그런데 다 소득이 없네요. 그리고 아버지는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가 있으시네요. 자, 그럼 얘를 체크를 하는 법을 볼게요. 자, 본인에 대한 건 일단 없으니까 본인도 뭐 장애 있고 70세 넘으면 다 체크하는 거예요. 우리 스피커에서 나온 줄 알았어. 자, 그럼 첫 번째 배우자 허지연을 쓰면, 자, 첫 번째 연말관계 입력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F2번 누르면 여기에서 선택할 수가 있죠. 그죠? 그럼 3번 배우자 이렇게 해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K11 아래 번호가 적혀 있어요. 보면 지금 3번 배우자죠. 그럼 0번 본인, 1번 직계존속, 2번 배우자의 직계존속, 3번은 배우자, 4번은 직계비속인데 5번 직계비속은 4번 제외라고 적혀 있죠. 이게 사위나 며느리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중에 직계비속이 장애가 있는데 그 배우자도 장애 있을 때 공제된다고 제가 말했던 예외사항이 있죠. 그게 5번인 거고, 6번 형제자매는 나의 형제자매든 배우자의 형제자매든 전부 다 6번 형제자매가 돼요. 6번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6개월 이상 우리 보호했던 위탁아동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도 8번 이렇게 번호를 여기서 먼저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허지연 내국인 주민등록번호 치고, 그럼 40살이고 뭐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지기 때문에 소득만 없으면 기본문제 대상이 돼요. 위탁관계는 안 써도 돼요. 자, 다음 자는 숫자 4번 김나영. 자, 김나영도 특이사항 없으니까 그냥 써주고, 다음 또 4번 김규민. 다음
1번 아버지 김준은, 아버지는 70세도 넘으셨고 장애인에서 1번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인도 체크해주고. 자, 지금 이 문제도 부분 채점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이게 시험에 나오면 5점짜리예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 뭐 틀린 부분이 있으면 감점이 뭐 몇 점씩 1점씩 뭐 2점씩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는 세대주다 세대원이다 라는 표현이 없는데 본인이 세대주면 이대로, 세대주 아니면 여기서 세대원이다 라고 체크를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김상훈 씨는 입력이 끝났고, 이제 다음 오른쪽 페이지에 장종민 씨 102번 장종민 881020 1335264, 입사는 2018년 5월 6일, 총무과 대리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 문화로 229.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가는데 또 한번 볼게요. 장종민 씨는 먼저 배우자는 근로소득인지 소득금액인지를 잘 봐야 돼요. 소득금액이면 그냥 100만 원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럼 지금 1600만 원이니까 배우자는 소득 때문에 올해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될 거고, 아들은 올해 출산한 거고, 지금 우리 20년 버전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제 동생은 뭐 같이 사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될 거고, 장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은 올해 돌아가셨으면 올해까지는 되고, 장모 류경민은 1년 근로소득이 300인데, 자, 1년 근로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서 소득이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소득이 없는 거죠. 그럼 나이가 문제 없으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자, 본인 특이사항 없으니까, 자, 3번 배우자, 본인 대학생이라는 건 상관없어요. 자, 배우자 박순호 8902112124 자, 그럼 여기 기본공제가 있는데 이 앞에 제가 그런 말을 안 했구나. 자, 기본공제는 둘로 나눠져요. 분야, 아이고, 얘는 둘로 나눠진다는 게 분야 아니면 글자 있냐, 이 둘밖에 없어요. 구분은. 이 말은 푸면 150만 원 공제 안 되고, 이 중에 글자 아무거나 써도 150만 원 공제가 돼요. 그래서 가끔씩 뭐 아버지가 기본공제 대상도 되시는데 60세 넘으셨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러면 60세 이상 쓸까 장애인 쓸까 고민할 게 아니라 내 편한 거 쓰면 돼요. 여기는 어느 글자에도 상관없어요. 그럼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면 부라고 체크를 했죠. 그럼 뒤쪽은 추가공제잖아.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전제 조건이라 그랬죠. 그래서 부면 장애가 있든 뭐가 있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기본공제 대상이 기본 전제 조건이에요. 그럼 뒤쪽은 추가공제이기 때문에 기본이 안 되면 추가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자, 4번 장대성 자녀가 한 명만 있죠. 그러면 첫째고, 다음 제 동생이죠. 6번 형제자매 장형서 자, 20살이 넘어서 23살이라서 컴퓨터가 부라고 친 거예요. 얘는. 다음 장인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서 2번.
올해 돌아가셨고, 또 배우자의 직계 존속 류경미. 자, 그럼 이제 작성이 끝났죠?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남춘길. 자, 남춘길 씨 입력하기 전에 안에 문제부터 볼게요. 자, 생산부 데리고 또 1900 그냥 3천만 원 초과라고 보면 생산지 근로 비과세는 대상이 아니란 이야기고, 그럼 본인 남춘길인데 본인이 장애인 복지법상의 장애가 있네요. 그럼 본인 체크할 거고, 배우자 김사랑을 올해 이혼했어요. 이혼했으면 즉시 남남이라서 아예 입력하는 거 아니고 부라고 쓰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소득 때문에 안 되면 써놓고 부라고 써야 되고, 그리고 근데 이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에요. 남의 가족이지. 그럼 이혼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체크해야 될 게, 자, 남동수가 11년생이니까 9살이고 초등학생이니까 소득 없겠죠. 그러면 기본공제 대상이 되니까 한부모 공제 대상이 되네요. 그죠? 배우자 없는데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이 생기니까 한부모 공제가 될 거예요. 또 아버지는 뭐 소득 없으니까. 자, 그럼 103번 남춘기. 입사는 2018년 7월 15일 날. 생산지 근로자인데 비과세는 아니고, 뭐 전라도가 나와. 뭐 주소 상관없으니까 뭐 보이는 거 쓰고. 자, 부양가족에 지금 본인이 한부모고 장애이고 있고. 자, 남동수. 다음 아버지 남대한. 되셨으면, 되셨나요? 그럼 이제 찰스 볼게요. 자, 찰스는 필리핀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올해 입사를 했어요. 올해 입사했으면 전년도 급여 없겠죠? 그러면 올해 급여가 210만 원 이하면 일단 비과세를 잡아줘요. 급여 모르니까 얘는 그 비과세 일단 잡는 걸로 돼 있으니까 비과세 한번 써놓고, 급여 명세 쓸 때 차이점 보게. 체류 자격이 있고 외국인이고, 외국인 등록번호죠. 그죠? 우리 1, 2, 3, 4는 대한민국 사람, 5, 6, 7, 8은 외국 사람. 뒤에 번호가. 자, 그리고 배우자 에띠가 연간 총급여가 500만 원 있어요. 그럼 근로소득만 500만 원까지는 우리는 분리과세가 된다. 기본문제 대상자로 봐준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소득은 없고, 배우자 나이 안 따지니까 전부 다 기본문제 대상이 되겠네요. 자, 그럼 104번 찰스. 890913-513-2791 2020-0103
자, 외국인이고 여기서 제가 내국인 외국인 주민도 안 썼구나. 외국인 국적은 필리핀, 체류 자격은 제조, 이 91, 외국인 등록번호, 근데 거주자고, 생산직의 비과세, 종로 여기.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본인 특이점 없고 전부 다 특이점은 없네요. 자, 그럼 3번 배우자 에띠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자 그리고 4번 자녀 띠아르, 이렇게 하면 우리 사람 등록하는 거는 끝났어요. 자, 이 사람들은 계속 저와 같이 내 월급도 주고 또 자르기도 하고 연말정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안 자르겠구나. 연말정산도 하고 자고 그렇게 하면서 벌 거예요. 자, 그럼 지금 했던 게 부양가족 명세가 포인트지 사원 등록이 포인트가 아니죠. 그래서 자, 우리 기출문제 중에 부양가족 명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기출문제를 볼게요. 자, 사실 기출문제에 부양가족 명세는 많아요. 그런데 우리 부양가족 명세만 있는 기출문제가 작다는 거예요. 왜냐면 연말정산이랑 섞여서 10점짜리로 나오는데 얘만 단독으로 5점으로 나오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럼 514페이지에 회사는 274번, 514에 274번. 자, 1번 볼게요. 자, 다음 자료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한마음 여성 근로자면 일단 체크해 놓고 세대 주고 입사 29년 4월 1일, 자 국내 근무네요. 자, 사원 등록하고 한마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입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불로 표시하시오. 자, 그럼 일단 본인인데 지금 1,900과 2,900이면 근로소득 금액은 뭐 얼마 안 되겠네요. 그럼 3천만 원 안 된다는 표현이에요. 방금 얼마 안 되겠냐는 건. 그러면 배우자가 있죠. 올해 사망했네요. 그럼 올해까지는 배우자가 되니까 부녀자 공제 대상이 되겠죠. 자, 그리고 배우자는 올해 사망했는데 일용 근로소득이 600만 원. 그럼 사망 문제 없고 소득 금액이 없으니까 나이 안 따져서 기본 공제 대상이 되고, 자, 유지인 어머니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네요. 이것 때문에 안 되죠. 복권 당첨금은 문제 없어요.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에는 문제가 없었고 미국 거주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다음 김성유 딸은 내국인이고 일본 유학 중이고 소득이 없어요. 직계비속은
같이 동거를 안 해도 문제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딸은 나이 16살이라서 문제가 없고, 김호식 아들은 동거하고 있고 소득 없고 뭐 특별한 거 없고, 한다정 언니는 동거하고 있고 퇴직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소득 금액 100만 원이니까 소득에 문제가 없는데, 언니 나이가 20세 초과했죠. 20세 이하 60세 이상 아니잖아. 나이 때문에 기본 문제 대상은 안 될 거고, 본인 부양가족 위 소득이 전부고 위 주민등록번호는 정확한 것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먼저 사원등록에 가서, 자, 105번 한마음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2019년 4월 1일. 일단 사원등록 정보는 이게 전부 다고, 다음 부양가족 명세에 가서 본인은 부녀자 공제고, 다음 3번 배우자 김태우, 올해 사망 일용소득 문제없고, 어머니 유지인, 어머니는 동거를 함께 하지 않아서 안 되는 거고, 딸 김성유 문제없고, 아들 김호식 문제없고, 형제 자매 나이 때문에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이건 입력하는 거는 또 이번 주말 기회 가지고 쭉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익숙함의 차이지 판정만 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판정 유무가 중요한 건데, 입력하는 거는 익숙함의 차이로 속도니까 한번 쭉 입력해 보시면 여러분이 또 익숙해지면 속도는 판정만 따지게 될 거예요. 자, 다음 587 587페이지 281번. (281번) 도봉산업으로 선택해야 되겠죠. 자, 1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생산직 직원 신나라 씨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이다. 신나라 씨를 사원 등록하고 기본사항 입력은 생략하되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부양가족 명세에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부로 등록하시오. 자, 그럼 일단 신나라 씨 본인 세대 주고, 배우자는 오연지가
복권 당첨금이 1억 있어요. 복권 당첨금은 무조건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소득 금액은 없고, 그럼 배우자 나이 안 따지니까 기본공제 대상이 될 거고, 어머니 박순래 씨는 총급여 300만 원인데 이것만 있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양도소득 금액이 20만 원 있죠. 그러면 우린 다른 소득가 있으면 우리는 총급여는 근로소득 공제 70%를 적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공제가 70%라는 건 소득 금액이 30%라는 거죠. 그럼 300에 30%면 90만 원이네요. 그럼 근로소득 금액 90만 원, 양도소득 금액 210만 원. 그러면 합이 110만 원이죠. 앞에 제가 예를 들은 거랑 같은 금액이네요. 그래서 어머니는 기본공제 대상이 안 되시고, 동생은 장애가 있는데 퇴직 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이 있어요. 장애가 있든 말든 일단 우리 소득 금액이 있으면 안 되죠.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은 없애버리는데 소득 금액이 있기 때문에 기본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아니었으면 문제가 없이 기본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였는데, 자, 다음 자녀 신아름은 일용 근로소득 금액 1,000만 원. 딱 20살인데 얘는 소득이 없는 거죠. 소득 금액이 무조건 분리과세니까. 그리고 자녀는 올해 출생했네요. 20살 차이네. 자, 그럼 사원 등록에 가서 201번 신나라 주민등록번호, 입사는 올해 2020년 8월 1일. 자, 그리고 생산직 적혀 있으니까 그냥 생산직 체크만 해놓고, 뭐 이 사람이 급여나 이런 걸 알 수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체크해 놓고, 다음 부양가족에서 본인 남자고 뭐 배우자 있고 장애 없고, 그럼 특별한 거 없고 세대주 맞으니까 3번 오연지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라 소득이 없고, 어머니 박순래 어머니는 소득 금액이 110만 원이셔서 안 되고, 동생 신기해 동생은 소득 금액이 올해 퇴직금이고 많이 내년에 일 안 하면 내년에 될 거죠. 올해는 안 되고, 신아름 심보름 얘는 둘째다. 보셨나요? 자, 다음 614페이지로 갈게요. 284.
문제 볼게요. 다음 자료 보고 내국인이며 거주자인 사무직 사원 김미소, 여성이고 올해 입사했고, 자, 사원 등록하고 김미소의 부양가족을 모두 부양가족 명세에 등록 후 세부담이 최소화되도록 공제 여부를 입력하시오.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기본문제 여부에도 불을 표시할 것. 자, 그럼 거꾸로 생각하세요. 기본문제 대상자가 아니면 입력하지 말라는 이상한 말이 없으면 무조건 쓰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실무든 시험이든 그냥 이런 말 없어도 쓰고 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김미소 본인은 연간 청구액이 2,840. 근데 배우자가 있으니까 부녀자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성 근로자니까. 자, 배우자는 사업소득 금액이 3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이것 때문에 배우자는 기본문제 대상자가 안 되고, 아버지 어머니는 그냥 갑자기 눈에 바로 보이는 게 있네요. 영국 거주. 생계 같이 안 하니까 나의 부양가족에서 떠난 거고. 방이했을 딸은 미국 유학 중인 거 문제 없고 17살이고, 박호식은 별 문제 없고, 언니는 소득 금액에 문제 없는데 나이 때문에 안 될 거고. 그죠? 이 앞에 풀었던 문제랑 느낌 비슷하다, 그죠? 처음 풀었을 때도 뭐 국가만 뭐 미국이고 일본이고 차이였지. 그 비슷한 거였죠. 자, 그럼 사원 등록 가서 105번 김미소 입사는 2020년 6월 1일. 본인은 부녀자 공제가 되고, 배우자 박재민은 소득 금액 때문에 공제가 안 되고, 직계 존속 김성호 기본문제가 안 되고, 유미영 기본공제 안 되고, 딸 박예슬은 기본공제, 아들 박호식은